생명 존중 자살 예방 프로젝트 내일도 빛나자.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함께해 주실 남수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수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 자해, 자살 시도를 하는 자녀를 둔 보호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자료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요새 심심찮게 청소년기에 자해, 자살 시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약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먹는다든가,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으로 몸에 손을 댄다든가, 또 머리를 벽에 부딪힌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자해, 자살 시도라는 게 또 일종의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왜 이런 시도를 하는 걸까요? 네,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는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 좀 알아달라라는 어떤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뜻에서 방법을 모르니까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에서 내가 나를 벌하려고 그런 방법에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건 이제 아픔을 잊기 위해서 더 큰 아픔으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덮어버리려고 자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청소년기라는 게 아직은 성장을 하는 단계고 뇌를 완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감정들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딱 하나의 이유를 들 수는 없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 본다면은 일단 이 시기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래 관계에 대한 어떤 과제들이 이제 당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가 더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애정으로 더 많이 지켜봐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보호자님들께서 너무 바쁘셔서 아이들을 또 돌볼 여력이 없거나 또는 보호자님의 감정적인 소진이 많으셔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감정을 이렇게 주기가 어려운 경우, 이럴 때 아이들이 나는 부모님께 따뜻한 지지를 받지 못해. 나 좀 알아줘. 나에게 좀 지지를 해줘. 이런 마음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아이를 자해로 이끄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이건 아이가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좀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해. 나는 외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자기에 대한 수치감?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이 또 아이를 자해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께 애정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의 차이는 아닌데, 이런 거는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좀 유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하면서 또래들과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못해. 이제 못하니까 계속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낮아지는 것 같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한 감정,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또 자기에 대한 자해로 이끄는 감정이 될 수도 있죠. 또 3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건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이들의 성장기에 겪어야 되는 어떤 부정적 감정을 함께 이제 해 나가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은 본인이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또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감정들이 또 아이에게 자해를 이끄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전이든 지금이든 모든 아이들이 성장기 때 가지는 어떤 안정감의 부족. 뭐 아이는 이제 보호자님의 마음을 먹고 자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감정이 슬프면은 아이들 앞에서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들도 슬픔을 같이 좀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실 항상 슬퍼 있거나 아니면 힘들어 보이면은 아이들도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또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부모님들 물론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지만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싸움을 멈추더라도 아이들은 그 아주 냉랭한 분위기를 느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 가정이 혹시 뭔가 깨지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계속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 불안이 올라올 때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당장 낮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자해를 통해서 그 불안한 감정을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그 감정이 아이를 자해로 이끄는 또 주요한 감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자해, 자살 시도라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청소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부모님들, 보호자님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하기 어려운 것도 있네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위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죽으려는 사람은 그런 시도조차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자해는 일단 자살의 위험 신호라고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이가 죽을 의도가 없어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힘들어서 앞에 얘기했듯이 나 좀 알아달라. 그런 신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자해도 요즘 아이들은 좀 중독 성향처럼 이제 자꾸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이 되면은 이 자해로부터 오는 고통이 점점 무뎌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고통의 감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상처를 더 깊게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사고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해는 어떤 자살의 위험 신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자녀의 자해, 자살 시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편에서 저희는 이런 자해, 자살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프로젝트 내일도 빛나자.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가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안 그래? 나는 괜찮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요즘 아이가 자해를 하거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면 아이가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밤늦게 위험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들어올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2편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다가가셔야 될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흔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요. 아이가 병원에 가자라고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 약이라도 억지로 강제로 먹여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아이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반항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두려움 또는 낙인 또는 통제받을 것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무슨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병원 가는 것이 내가 이상한 아이라는 느낌이 들까봐, 또는 부모님께서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아서 더 슬퍼하시거나 더 속상해 하실까봐 어떤 그런 두려움들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모님들 먼저 아이랑 충분히 이야기 나눠서 이런 두려움들을 조금 낮춰주신 후에, 아니면 상담사나 의사 선생님들을 미리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아이와 편안한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함께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시선에서 왜 병원을 거부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아이가 자살을 한번 시도한 뒤 그 뒤에 계속 도구를 모으고 이 과정에서 도구를 뺏거나 하면 화를 내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사님? 자해 도구를 치우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절대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자해 도구를 뺐으면 안 됩니다. 뺐죠? 그럼 아이들 또 몰래 사 모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에게 내가 왜 자해 도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자해 충동이 일어나면은 그 충동과 자해 실행 사이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충동에서 멈추고 자해 시행까지는 이제 잘 옮겨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해 충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자해 시행을 할 때까지 어떤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해 도구를 좀 멀리 높은 곳에 이동시켜 놓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청소년 아이 같은 경우는 너가 직접 이거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는지 합의를 하셔가지고 자해 도구를 멀리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가 강제로 뭔가를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청소년 기는 얼마나 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몰래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해 중에서도 이 약물 자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멀리 치운다, 합의를 한다, 이거 조금 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약물 자해를 시도한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이러한 학생들 평소 약을 받아 먹거나 약을 복용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매해 약을 먹을 때 약을 다 먹었는지, 그리고 먹은 뒤에, 그러니까 그때 먹을 분량만 약을 챙겨주시고 약을 다 먹은 뒤에는 먹었는지 확인하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 네, 또 이게 또 유형별로 세세하게 들어가고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 또 다르다는 것도 느꼈는데요.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위험한 친구들과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가 왜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그때는 친구가 제일 대화가 잘 통하니까일까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친구들은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친구들은 아이의 어떤 단점을 봤을 때도 가볍게 넘어가지고, 아이가 친구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친구들은 느끼게 해줘요. 자,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가 그 느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맞네요. 네, 그래서 아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게끔, 집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느낌을 주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란 소속감,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 어떤 존재로서 필요한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꾸준히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네가 참 친구들이랑 잘 노는 것 같은데 너 참 그런 재능이 있구나. 엄마는 그런 건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가 부모님이 못하는 걸 아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도 좋고요. 아니면 가벼운 집안일 같은 거 조금 같이 하도록 도와달라 요청하시고, 요청한 뒤에 아이가 도와준다. 그럼 엄청난 칭찬의 피드백을 주시고요.
혹시나 아이들 중에 싫어요, 안 해요 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 마음 가다듬으시고 그래 그럼 다음에 도와줄래? 라고 긍정적으로 조금 넘어가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은 혼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혼을 내시다 보니 또 집이 또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싫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고 싶게 만드는 집, 그리고 또 친구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무래도 아이들도 집에 빨리 오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친구가 SNS에 자기의 상처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힘들 때 상처를 보여주는 것 말고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 힘든데 도와주세요라고 알리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흔히 제 관심 받고 싶어서 저렇게 SNS에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부모님도 부끄러우시니까 빨리 당장 내리지 못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부모님도 아셔야 될 거는 이 아이는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힘든 거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이렇게밖에 못한다 라는 거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SNS에 사진 올리는 것 말고 긍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먼저 그럼 아이가 SNS에 사진을 올린 걸 보셨다. 너무 놀라시겠지만 일단은 아이가 도와달라라는 신호구나라고 알아차리시고, 아이 충분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어떤 사랑의 표현이나 안정적인 느낌이 올라오는 표현을 먼저 해주시고요. 네, 부모님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SNS에 올린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죠. 그렇게 올려서 너는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기를 바랬니? 그때 너의 마음은 어땠니? 이렇게 아이 마음을 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혹시 이걸 계속적으로 보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약간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 같이 아이랑 생각을 나눠보시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 이제 어떻게 그럼 행동해야 되는가? 아이가 집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힘듦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경험들을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해야 되겠죠. 도움 요청. 너무 힘든 게 올라올 때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경험을 같이 나눠보는 그 경험들을 쌓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말로 요청해도 내가 수용이 되는구나. 나의 힘듦을 누군가 알아주는구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누적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힘들 때 자해를 해서 그 사진을 올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어지겠죠. 네, 이 SNS에서 처음 그 상처를 접하셨을 때 보호자님들께서 얼마나 놀라시고 또 마음이 무너졌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감이 되니 너무나도 힘들고 또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사진들, 이 모든 게시물들이 하나의 신호라고 접근을 하시고 윽박지르고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한 대화와 함께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편에서는 저희 아이들의 이런 자살 시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3편에서는 우리 보호자님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프로젝트, 내일도 빛나자. 네, 지금 먼저 영상부터 함께 감상하시고 오시죠. 부모님께 요즘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현재 아이의 안전은 확보되어 있으며 아이를 위한 상담 지원에 내 아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우리 아이가 자해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보호자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우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면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화가 나거나 아이를 위해 애썼던 만큼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미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비단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느끼실 수 있는 마음일 텐데요. 오늘 3편에서는 보호자님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부터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자해 상처를 보고 놀라신 분들의 네. 마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해 상처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상처를 낸 걸 보시면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받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이를 추궁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왜 그랬니? 라는 어떤 이유를 묻고 싶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화도 나고 아이들에게 말도 억양도 높아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아이들 먼저 살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자해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 마음 상태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부모님들 말투, 억양, 톤 다운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어떤지, 자해 상처는 어떤지, 위험한 거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병원 치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해 상처 먼저 살피시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너무나도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많이 힘들었구나. 아이 마음 먼저 공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자해 이후에 흥분되어 있던 아이 감정이 부모님의 이런 공감과 이해 섞인 말을 통해서 감정이 많이 안정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 감정을 먼저 안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가 왜 그런 자해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또는 치료를 함께 병행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처음 상처를 보셨으면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란 건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물으면 물론 바로 이유를 말해주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 중에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보호자님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희 어른들도 가끔 우울하고 힘들 때 왜 그래?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 몰라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몰라라고 대답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감정 이야기 못해요. 머리 발달도 아직까지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네, 부모님이랑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아이들이 모를 수 있구나 정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같이 찾아가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들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거. 나 성적이 떨어졌어요. 나 친구랑 싸웠어요. 이건 지금 행동들이 일어나서 눈에 보였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눈에 보이는 이유 밑에 있는 감정들을 같이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졌어요. 라면은 성적이 떨어지고 난 뒤에 부모님께 야단 맞을까봐 불안한 감정이구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뭔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구나. 그 불안한 마음을 같이 찾아주시고 그 불안한 마음을 낮추는 그런 대화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게 부모님들은 아이의 모르겠어요란 말은 저도 잘 모르니까 같이 감정을 좀 찾아주세요라는 말로 해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제 부모님들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유를 찾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부모님들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상담센터나 아니면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가끔은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실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 얼마나 예쁘게 키우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애를 키웠나 이런 생각에 네, 죄책감도 들고 당혹스러움도 올라오는 거 너무너무 당연해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방어하시느라고 내가 뭘 이렇게 훈계하거나 아니면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럴 때는 엄마 아빠 SOS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SOS로 들어도 부모님도 사람이라서 힘든 부분들이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또 아이에게 솔직하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 아빠 좀 속상하긴 해. 그렇지만 네가 힘들다라는 거 엄마 아빠 모르고 있는 것보단 엄마 아빠 알게 해줘서 일단 그건 고마워 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렇게 힘들었구나 몰라서 미안해. 또는 엄마도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엄마가 네 옆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속상한 감정도 약간은 이야기하지만 네가 그런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가족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님들께서 자해, 자살 시도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편에서는 선생님과 계속 나왔던 키워드, 대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프로젝트. 내일도 빛나자. 영상부터 함께 시청하시죠. 아빠 얘기 좀 들어봐. 계속 그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을 거야. 네, 선생님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사실 심리학자가 말을 하기를 대화에 있어서 말의 내용보다 자세, 말투, 표정 등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 소통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하기로도 우리 아이를 대할 때 보호자님께 가장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너를 품겠다라는 이런 온도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 아이가 나는 소용없는 것 같아 라는 등의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말 듣는 거 너무 힘드시죠.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내 마음이 힘들다. 나의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께서 듣고 있으면은 당황스럽고 내가 육아를 잘못했다는 거야? 라는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하는 죄책감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빨리 수정해 주고 싶어요. 아니야, 너 얼마나 괜찮은데 너 괜찮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저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 마음 한켠에는 역시 엄마도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몰라라는 이런 느낌이 느껴지면 내 마음의 온도도 같이 낮아지거든요. 절대 아이들이 부정적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고쳐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느낀다니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식의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단어로 그거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라운 게요. 그런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로 고쳐주고자 하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아이의 온도를 차게 식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시면서 변하지 않은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이가 매번 나 죽고 싶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죽고 싶어, 사는 게 힘들어라는 말, 이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아이 마음이 그 정도로 지금 취약해진 상태다라는 신호로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매번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매번 반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옳고 그름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정도로 힘들구나. 뭐가 그렇게 힘든지 엄마에게 알려줄래? 라는 식의 정도의 반응을 암기하셨다가 그때마다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고 그걸 꼭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마련해 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호자님들 중에는 그 대화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거나 알아서 잘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네. 이때는 보호자님들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자는 그 말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나 예전에 나 마음 힘들 때는 내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더니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가 가치롭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클 때 부모님들께서 너무 바쁘시고 이렇게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이 이야기를 그냥 조용히 가만히 들어주는 시간들이 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자해를 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뜬금없이 얘기 좀 하자고 하면은 이때 올라오는 마음은 이제 와서? 우리 어른들도 막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들어주면 이제 와서? 이런 느낌 들듯이. 네. 이럴 때 아이들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아이 마음에 한 번 놓고 한 거예요. 네. 최소 100번 놓고 해야 아이 마음이 문이 살짝 열릴까 말까입니다. 네. 그래서 100번 놓고 한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얘기하기 싫어요. 오늘은 얘기 안 하더라도 꾸준히 오늘은 좀 마음이 어때? 또 물어봐 주시고 그래도 대답 없으면은 또 지나고 난 뒤에 물어봐 주시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100번 놓고 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으로 네, 아이를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게 대화라는 게 문을 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 100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꾸준히 노크하시고 꾸준히 시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어지는 5편에서는 자해가 반복되는 만성화된 자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프로젝트 내일도 빛나자 5편 영상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대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한테 네 생각이 뭔지 얘기 좀 해봐. 제발 우리 아들. 네, 선생님. 이번 화에서는 만성화된 자해 시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만성화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해 시도를 하는 아이를 둔 이 보호자님들께서는 처음에야 많이 놀라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시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보호자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탈진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 단거리 달리기라기보다는 마라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도 꾸준히 받고 병원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동안 아이가 자해를 시도하고 아이 치료를 위해서 보호자님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을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보호자님들도 소진이 되고
좌절을 겪고 힘드셨을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런 어떤 소진, 어떤 힘듦 그런 것들도 지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일직선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선형으로 좀 나아진다 싶으면 또 안 좋아졌다가 나아진다 싶으면 안 좋아졌다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것이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님 때로는 아이가 나빠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보다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도 처음보다는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를 먼저 조금 보시고요. 네. 혹시나 보호자님이 너무 견디기 힘드시다면은 아이를 위해 함께 상담을 병행해 나가면서 이겨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이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해서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이겨내려면 보호자님이 버텨낼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까지 애쓰신 것만큼 앞으로도 힘을 내시기 위해서 평소에 본인을 잘 다독여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네, 이 만성화된 자해 시도 물론 우리 아이가 제일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보호자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도 요청하시고 이런 과정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시는 보호자님들 중에는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아이의 일상생활도 많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참고 견뎠다 이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매우 힘들기도 하고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학교도 자꾸 지각을 하려고 하고 또 일찍 조퇴도 하려고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공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정말 답답해 하시고 괴로우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마음이 지금 깁스를 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큰 수술을 하고 깁스를 하고 나면은 바로 아이가 걷거나 뛸 수 없잖아요. 네, 일단 일정 기간 치료를 하고 치료 뒤에도 또 바로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활이라는 시간을 꼭 거쳐야지만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어떤 걸음이나 뜀박질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 마음도 아직 깁스를 한 상태다. 아니면 깁스에서 막 풀려난 상태다라고 비슷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상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부터 먼저 지도를 하시고 같이 요청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는 것,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아이들의 일상이 먼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난 뒤에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깁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깁스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깁스를 풀고 난 직후에도 근육이 붙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근육을 새로 생성한다, 마음 근육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중에 아이가 계속 학교를 안 갈 때, 그렇다면 학교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 학교를 억지로라도 가게 하는 건 어떤가요? 학교를 안 간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이 아이 마음 근육이 학교에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견디기 힘든 마음 근육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학교를 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되고요. 또는 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견뎌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해야 되고요. 네, 뭐 여러 규칙, 과제 이런 복잡한 수행을
요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공간들이 또 학교이고요. 아이 성장을 위해서. 근데 일반 학생들하고 다르게 이제 마음이 너무 위태롭거나 여유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자극들, 이런 수행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버티기 힘든 마치 전쟁터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는 일단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하면은 왜 안 가?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가지 못할 만큼 뭔가 힘든 게 있구나. 어떤 그런 것들, 어떤 부분이 힘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데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순히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 게 이 아이의 의지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상담교사 등의 어떤 평가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에겐 학교도 하나의 자극의 집합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근육조차 아직 발달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라고 푸시하고 억지로라도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이 삶 속에서 매우 지치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삶 속에서 여러분께서 목표 지점을 향해 꾸준히 그곳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신다면 언젠가 고린 지점에 도착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성화된 자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편에서는 이 회복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프로젝트 내일도 빛나자.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영상인데요. 마지막으로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엄마, 아빠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빠랑 엄마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네, 이번 영상에서는 보호자님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달래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 깊이 공감하시면서 나의 지친 마음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다 보시면서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영상들을 시도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를 먼저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제부터 정말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 실질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아이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와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면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지 그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갈등, 연인과의 이별,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어떤 그런 피하고 싶은 장면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사실 우리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 장면이 이 아이에게는 자해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요인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아이들은 그 직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천천히 물어봐 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기분이 안 좋았던 점이 있었니? 예를 들어 아이가 오늘 학원에서 너무 많이 틀려서 속상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한 단계 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게 너한테는 어떤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마음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위험 요인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아이가 나는 망한 느낌이야. 나는 창피해. 나는 두려워. 라는 감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장면, 그 감정, 망했다, 창피하다, 두렵다 라는 그 감정들이
자해로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는 창피한 감정, 내가 망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감정들이 아이에게는 자해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험 요인이라는 게 아이마다 또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위험 요인만 있나요? 물론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 요인도 있습니다. 자해 충동이 일어났을 때 참고 자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 보호 요인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못 쳐가지고 당장 자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왜 그때는 자해를 하지 않았는지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때 질문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 입장에서는 뭐 내일 BTS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자해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렇다면은 그거 BTS 콘서트가 이 아이에겐 보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무 뭐 슬퍼하실까봐 또는 너무 아플까봐 아니면은 나 죽으려고 아니면 자해하려고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이 아이의 자해를 예방하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함께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위험 요인만큼이나 보호 요인도 정답이 없고 다양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 시기에 아이들은 정말 그런 연예인, 가수, 콘서트가 또 하나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또 색다른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을 선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요인을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네, 아이가 자해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떤 그런 보호 요인이 가까이 없다면은 아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호흡법, 나비 포옹법 또는 이 감각을 현재로 돌리는 것. 예, 이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궁금한데요. 우선 호흡법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이 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불안, 분노, 공포가 이제 커져갈 때 우리가 호흡이 빨라지고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긴장이 돼요. 이럴 때는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호흡을 내쉬는 이 방법입니다. 네, 3초 정도 들이마시고 4초 정도 내뱉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지금 당장 자해를 떠올리는 그런 그 생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해하고 싶은 충동도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법을 같이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3초 정도 들이쉬고 그리고 4초라고 하셨는데 6초도 괜찮겠죠? 6초 정도, 이 2배 정도 이렇게 내쉬어 보시는 게 아주 호흡법이 안정화되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찾아오니까요. 근데 이때 호흡도 그냥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때는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뱃속에 공기를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깊게 들이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뱉을 때는 뱃속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끝까지 내뱉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공기를 모두 빼낸다라고 생각하실 때 나의 불안과 분노를 모두 내뱉는다. 이런 느낌도,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방법 호흡법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비포옹법은 뭔가요, 선생님? 나비포옹법은 양손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어깨 위에 살짝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이 쇄골 아래쪽을 가볍게 누르듯이 닿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양쪽 어깨를 번갈아 가볍게 두드리면서 숨을 고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네, 이때 마음속으로 괜찮아 라고 자신을 다독여주면 더욱 좋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이 동작을 하면은 아이는 내가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아이 혼자 있을 때 긴장이 올라오면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너 지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아이의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이 접촉, 이런 행동들도 추천드립니다. 많이 불안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토닥여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이제 아이 스스로가 본인을 토닥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 방법도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는 초점을 현재로 가져오기 연습입니다. 초점이요? 네. 불안한 순간에는 머릿속에 그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이럴 때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감을 한번 자극해 주는 거죠. 네. 첫 번째로 눈. 네. 주변에 보여지는 3가지 정도를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책,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나운서 선생님, 네. 그리고 이런 식물, 이런 것들 3가지 정도 찾는 것. 그리고 눈, 귀, 코, 입, 그래서 들리는 거. 현재 들리는 거 2가지 정도를 찾아보는 거죠. 에어컨 소리나 아니면 바깥 자동차 소리. 네. 그 다음에 코도 괜찮겠죠. 우리 지금 맡을 수 있는 냄새. 학교 같으면은 혹시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의 어떤 냄새, 이런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촉감. 자기 옷을 만지면서 이 옷의 촉감이나 아니면 자기 살, 이런 부드러운 살의 촉감들도 같이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네. 뭔가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긴장하며 몸도 같이 얼어붙어요. 대신에 반대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의 긴장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불안할 때마다 이런 연습 꾸준히 하셔가지고 위기 상황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마음 챙김 영상, 우리 유튜브 마음 챙김 영상 같은 것들을 찾아 듣는 것도 감정 조절 또는 감정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선생님 소중한 꿀팁 감사합니다. 이 아까 촉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비포용법도 일종의 촉감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시각, 청각, 후각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현재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 자살 시도를 하는 자녀를 둔 보호자님들께서는 정말 마라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 얼마나 힘들지 가슴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은 일직선의 우상향 그래프가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면서 결국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은 결승선으로 가고 있고 그 결승선은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승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모든 보호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